한시 공단계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팩트카. 자,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건 바로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출발은 서로의 눈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서로 눈이 맞았네? 라는 말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첫 출발은 눈이 맞았네? 이걸로 시작하잖아요. 그만큼 서로의 눈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강의,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려면 첫 번째 방법은 뭘까요? 네, 내 눈을 바라봐. 제 눈을 바라봐. 잘 보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저와 눈 마주치시면서 제가 오감을 다 동원하라고 했죠. 거기서 제 눈을 바라보시면서 자, 지금부터 소통을, 사랑을,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조선 후기 사회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죠? 성리학적 이념을 구현하고자 출발했던 나라예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본질을, 우주의 어떤 본질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유학의 일종이죠. 유학에는 뭐 훈구학도 있고 성리학도 있고 고증학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철학적인 어떤 그 유학의 한 분야가 성리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리학은 특히 정통과 명분을 따지는 그런 학문입니다. 늘 이야기했지만 무엇이 정통인지를 따진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뭐 임금과 신하가 있으면 임금이 정통이고, 중국과 우리나라가 있으면 중국이 정통이고,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정통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면서 그러니까 그 서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신분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그 신분제도도 역시 여기에 이제 근거해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역할에 맞게,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 사회라고 성리학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선 후기 오면, 여러분 앞에서 사회 파트 보시면 알겠지만 성리학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 신분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전 인민의 양반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분 제도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양반 수는 증가하고 있고 상민과 노비 수는 감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한 상껏들이 지금 납속책을 통해서 양반 입네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들까지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거는 성리학적인 그 질서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사회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조선 후기는 더 이상은 성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성리학에 대한 대안이 나오겠죠. 자, 그 대안이 무엇일까? 그 대안들이 양명학도 있고 또 실학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국학도 있고 나올 텐데, 자, 한번 보자고요. 우선 그 성리학에 대한 대안을 공부하기 전에 성리학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그 학문을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까요? 네, 바로 뉴 성리학. 이건 뭐 제가 갖다 붙인 겁니다. 네, 뉴 성리학. 근데 이 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로 간다면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러니까 새로운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을 만든 주자를 비판하면서 왜 주자의 해석만이 옳아? 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한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 성리학자들한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들의 지칭을 뭐라고 하냐면 사문난적. 사문난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문난적은 뭐냐면 그 집안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반역이란 뜻이에요. 예. 어쨌건 이 사문난적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는 찍힌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이 사문난적이라고 찍혔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번 좀 보면요, 어떤 인물들이 있냐면,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번 볼게요. 먼저 두두두두두
대표적인 인물에는 그 윤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윤휴. 윤휴는 이제 대표적인 남인 계열이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윤휴가 어떤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윤휴는 네, 바로 북벌을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예속 논쟁에 끼어들었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신환국대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인물 윤휴였습니다. 근데 윤휴 말고요, 또 한 인물이 있어요. 어떤 인물이 있냐면 바로 박세당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박세당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뭐 박세당은 이제 뭐 소론 쪽으로 연결이 될 텐데 뿌리로 본다면 어쩌면 소론도 뭐 서인 쪽에 연결되잖아요. 네, 이쪽은 서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이후에 이제 소론 쪽으로 볼 거예요. 서인이 또 이제 분화해요. 분화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경종 쪽 지지하고 있는 소론과 영조 쪽을 지지하고 있는 노론으로 나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어쨌건 이 박세당은 이제 이쪽 계열입니다. 이 박세당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변록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녹자가 좀 이상한가? 사변록. 그러니까 사변은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좀 자기 혼자 골똘히 생각하면서 쓴 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철학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책들을 통해 가지고 왜 주자의 말만 옳으냐. 당시 그 주자의 어떤 그 말에 정말 금지옥엽으로 여겼던 대표적인 인물 송시열 같은 인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시열의 반대편에 있었던 거예요. 송시열은 뭐 당시 어떤 주류 중에 주류의 어떤 그 우두머리 아니겠습니까? 핵심 아니겠습니까? 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반론을 든 거예요. 왜 주자의 해석이 늘 맞는데? 이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고정되어 있을 수 있지?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학문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윤휴라든지 박세당 이런 인물들이 반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하지만 뭐 영향력은 크게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사문난적이라고 찍혀서 굉장히 좀 고통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죠. 박세당 하면 여러분 사변록뿐만 아니라 왜 그 상품작물 재배와 관련이 있었던 왜 색다르게 경작하는 그 경작서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성리학적 해석을 도모했던 그런 유학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성리학 내부의 어떤 그 반론이라면 성리학과는 전혀 다른 학문, 성리학의 어떤 대안으로서 좀 다른 학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학자들도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뭐가 있냐면요. 양명학이라고 있어요. 양명학. 자, 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건요. 실천, 지행합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게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과가 있어. 그럼 사과를 이렇게 보면서 이 사과의 본질은 무엇일까? 왜 색은 빨간색일까? 왜 내부는 노란색이지? 왜 씨앗은 안에 있지? 이 본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양명은 뭐냐면 그런다고 사과의 본질을 아는 게 아니다. 사과의 본질을 아는 방법은 먹어보면 안다.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성령은 이제 바라보면 이게 본질이 무엇일까? 먹어봐. 맛을 봐. 그럼 알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천을 중시한다는 얘기예요. 실천을 중시. 그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정제두란 인물인데 강화도에서 그 학문, 이 양명학의 그 학문 세계를 만들어 놓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인물들이 있고요. 성리학의 대안으로서 양명학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선 후기는 이제 성리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내부에서도 이렇게 사문난적으로 찍히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 등장도 하고 전혀 다른 어떤 학문으로서 양명학을 지금 들고 나오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양명학도 어떻게 보면 유학의 일종이에요. 명나라에서 유행했던 겁니다. 성리학은 송나라에서 유행했던 것이고요. 물론 이제 원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안향에 의해서.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실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학. 그러니까 사과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닌지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거는 사과를 잘 가꾸는 것. 그래서 그 사과를 많은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현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하자. 이게 이제 실학이에요. 예. 이게 뭐 본질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우리 현재 삶과 연결되고 있는 그런 학문을 하자는 얘기죠. 나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학문하지 말고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학문하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실사구시, 있는 그대로 과장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서 연구하면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방법, 실사구시. 그리고 성리학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 중국과 우리나라가 있어. 누가 정통이야? 중국이 정통이라고 본다고요. 이 학자들은요. 앞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율곡 이이마저도 우리나라의 역사의 출발을 기자 중국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좀 더 있어 보이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 당시 관점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 문명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중국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아야 우리가 문명인 오랑캐로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 당시에는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성리학적 철학 세계란 말이야. 이 성리학적 철학 세계가 이제 무너진 거야, 조선 후기 와서는. 그러면서 어차피 왜 그 배경이 있지. 중국이라고 하는 명나라가 무너졌어요. 그 명나라를 차지한 나라가 누구야? 청나라 오랑캐들이라고, 여진족 오랑캐들이라고. 그러니 이 당시 유학자들은 뭐냐면 이것도 어찌 보면 사대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또 다른 중국, 즉 명나라가 이제 무너졌지만 그 명나라의 그 적통을 이어받은 나라,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 우리 이런 나라야. 우린 중화야. 소중화야. 우린 작은 중국이야. 청나라? 웃겨. 너는 오랑캐일 뿐이야. 이러면서 뭐라고 할까? 정신승리? 이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어떤 유학자들의 어떤 그 관점은 뭐냐면, 이제 중국은 없어. 망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주목일 수 있으니까 우리 것에 대한 관심,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서 우리 것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식으로 해석해 본다면 굉장히 우리 거니까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방향 속에서 국학, 우리의 영토, 우리의 역사, 우리의 뭐 어떤 그 여러 어떤 그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 적어놓은 백과사전,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는 배경이 또 조선 후기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실학들 중에서도 크게 두 세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중상학파와 중농학파로 나뉠 수 있습니다. 중상학파라고 하는 것은 상업을 중시하자. 중농학파는 토지를 좀 나눠주자라고.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냐면 백성들의 삶을 좀 더 편안케 하고자 하는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잖아요. 성리학은 인간의 심성은 무엇이란 말인가? 우주의 본질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게 백성들의 삶과 관련이 있다 없다? 직접적으로 관련 없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고 토지를 백성들한테 어떻게 나눠줘야 되지? 어떻게 해서 상업을 발달시킬 수 있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실학이라고요. 오케이. 자, 이제 성리학 시대는 간 거야. 자, 이러면서 중농학파와 중상학파 나뉘는데요. 자, 우선 중농학파부터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농학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 중농학파는요, 경세치용 학파라고도 합니다. 경세치용 학파라고도 하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토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토지를 분배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자영농을 육성코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중농학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농학파 핵심.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여러분들 이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 당시에 그 양반 지주들이 대부분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갖고 있는 농민들이 많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소작농이 될 수밖에 없었고, 양반 지주들의 땅에 빌붙어 살면서 그들에게 지대, 소작료를 내면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 이 당시 실학자들, 중농학파들은 땅이 없는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스스로 경작하면서 살 수 있는 이상사회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어쨌건 이제 유형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유형원의 반개 수록인데요. 이 반개는 유형원의 호입니다. 호.
반개 유형원이 쓴 기록한 그런 내용들인데 그 반개 유형원이 주장하는 내용들 중에서 토지 분배를 어떻게 하자? 여기에 균전론이라고 하는 토지 분배가 나옵니다. 균전론. 그러니까 균전론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토지를 똑같이 나누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균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나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예를 들면 이제 100%를 똑같이 나눈다. 두 사람이. 그럼 50대 50이라는 의미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균이잖아. 근데 이 당시 양반들 반개 유형원의 균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신분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신분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자, 제가 50대고 우리 피디님이 20대죠. 그러면 50대에게는 한 70%, 그리고 여기 20대에게는 30%. 이렇게 나누어주는 게 공정하다고 본 거예요. 요게 균, 요게 똑같이 나눈다라고 본 거예요. 왜? 나는 연령이 높으니까. 20대는 연령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보면 이제 왜 이래? 눈빛이 왜 이래?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여기 얘기한 거, 여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야, 지금. 이 당시에서 얘기하는 균이라는 얘기예요. 무서워. 눈 커지는 거 봐. 그래서 이런 어떤 균전론을 지금 반개 유형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한계예요. 우리 시대의 어떤 시선은 아니란 이야기죠. 신문지 사회잖아. 그죠? 신문지 사회니까 이거를 균으로 보는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당시로 돌아간다면. 신문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시대를 뛰어넘는 게 쉽지 않잖아. 그죠? 자, 그런데 사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토지를 나눠주려면 이 반개 유형원이 이야기한 대로 토지를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토지를 몰수를 해야죠. 김일성이야 이거? 뭐야 이거? 무상몰수, 무상분배입니까 이거? 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현실성이 있다 없다? 없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당시 관점에서 본다면. 그죠? 그래서 이제 이익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성호사설. 그러니까 성호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예요. 호. 성호 이익입니다. 사설. 근데 옛날 분들은 되게 겸손해. 자기가 쓴 내용들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는 글들, 그냥 애둘러 이야기한 글들 막 이렇게 막 그냥 낮춰서 써요. 어떤 잡소리 이런 식으로 막 스스로 막 표현을 해. 선비들이 너무 겸손해. 사설이라고 그래서 이 성호 이익이 얘기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 이렇게 써다는 이야기. 근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 그는 이제 그 스승의 어떤 한계, 그러니까 양반들의 토지를 뺏어가지고 나눠줘야 되는 거는 사실 이게 현실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도 왜 아파트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거 이렇게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 이게 되겠냐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그거에 대한 한계를 좀 갖고, 다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한전론이라는 겁니다. 이 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한하는 거예요. 토지를 제한하는 이론이라는 뜻인데,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토지에서 예를 들면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봅시다. 100평을 가지고 있어. 나 100평 갖고 있는 사람이야. 100평 갖고 있는 사람이 토지를 그중 50평을 영업전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100평 있으면 그중 반을 영업전으로 설정해요. 영업전은 뭐냐면 영원히 대를 이어 내려오는 토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50평은 매매 불가야. 매매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집안이 무너져도 이건 절대 매매가 안 돼요. 다만 나머지 50평은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즉, 이 영업전을 고정을 시켜놓고 다른 토지, 나머지 토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매매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가면 영업전들을 다 하나씩 가지게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이 50평을 매입해, 나 토지 없는 사람이거든. 나 50평을 매입을 했어, 내가.
매입을 하는 순간 딱 잘라가지고 여기 또 이제 이게 또 영업적이 되는 거야. 25평이 또 영업적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매매할 수 있는 고정적 토지를 모두 다 가지게 될 거다. 시간이 지나면. 균전론, 그 스승, 그 반계 유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찌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걸 뺏어 와가지고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현실 불가능한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의 제자 성호이익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토지를 나누어 주자라고 하는 한전론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 당시 이제 이 실학자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성호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이 쓰레기들, 이 사회를 갉아먹는 이 좀과 같은 이런 쓰레기들을 뭘로 봤냐면, 쓰레기라는 표현은 그렇고, 하여튼 좀, 갉아먹는, 퇴치 대상, 양반, 과거제, 노비, 승려, 미신, 게으름. 이거야말로 조선사회를 지금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는 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건 이제 성호이익의 6가지 좀 한전론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농학파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 바로 이 정약용이라는, 너무, 이번에 이제 호는 다산이죠, 다산. 다산 정약용. 다산 정약용의 그 대표적인 저서 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저서는 이표일서라고 하죠. 이표일서. 일표이서. 이게 뭐냐면 바로 경세유표, 흠음신서, 목민심서가 있습니다. 경세유표는 뭐냐면 이 경자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개혁안들, 좀 이렇게 스케일이 큰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어떤 그런 방략들을 적어 놓았을 때 경자가 들어갑니다. 왜 경국대전의 경자도 그렇고, 정도전의 경국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의 경자도 그렇고, 다 경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경세유평. 엄청난 그 개혁안을 내놓은 거예요. 흠신서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관리들이 벌을 줄 때, 백성들한테 벌을 내릴 때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어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내놓은 겁니다. 일종의 이제 일종의 법률 집행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이 목민은 뭐냐면 지방관이에요, 지방관. 백성을 케어하는 지방관. 이 목민들이 가져야 될,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방법들, 뭐 총념, 결백, 뭐 공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방관들이 가져야 될 거. 그거를 지금 적어놓고 있더라라는 건데, 여기 대표적인 저서가 되겠죠. 근데 자, 그 정약용은요, 어떤 그 주장을 하냐면 여전론과 정전제라는 토지 제도를 들고 나옵니다. 여전론은 뭐냐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마을 여자예요. 그러니까 마을의 공동 토지를 갖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동 소유를 주장했고 공동 경작을 하자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공동 소유를 해가지고 공동 경작을 하자. 그래서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하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요즘 이걸 받아들이기는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거 약간의 그 협동농장 비슷한, 사회주의 협동농장 비슷한 느낌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북한에서는요, 이 정약용을 사회주의자로 분류를 합니다. 역사 속 사회주의자 이렇게 해서 배운다는 얘기죠. 예. 지금의 어떤 우리의 자본주의적인 어떤 마인드로서는 참 이게 해석하기 좀 어려운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이 당시 어떤 학자적인 어떤 그 모습 속에서 고민의 어떤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정약용도 여전로는 좀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토지들 들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정전제라는 거예요. 정전제는 뭐냐면 토지를, 이거 공동 소유잖아요. 그 공동 소유가 아니라 토지를 나눠줘. 사유화 시키는 거야. 이렇게 우물정자 쪽으로. 여러분들 그 핸드폰 보면 우물정자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토지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눠줘. 이거 다 당신들 가져. 대신 가운데 토지는 공동으로 경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생산량은 세금을 내는 거지. 이런 식의 정전제를 좀 수정해가지고 들고 나오기도 합니다.
야,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그걸 우리가 논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 그 학자들이 왜 이런 고민을 했냐는 것이지. 그건 바로 그 조선 후기가 토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갖게 되는 이 왜곡된 구조 속에서 조선 사회는 성장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렇게 토지 분배에 대해서 여러 책을 통해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기 낫겠죠. 그죠? 이게 중농업화라면 중농업화는 토지를 나눠줘서 자영농을 육성하자는 핵심이라면 자, 이제는요. 중상학파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상학파. 중상학파는 뭘 주장할까? 중상학파는 이거예요. 농업국가에서부터 좀 벗어나자는 얘기예요. 농업을 통해서는 이거는 한계가 있다. 상업을 통해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상학파는 이용 후생 리 이건 이제 왜 이윤을 남겨야 할 때 그 리자입니다. 뭔가 느낌이 오죠? 장사를 통해 가지고 이윤을 남겨 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농사 짓는 것보다 비트코인 사가지고 이윤을 남겨가지고 그걸로 집 사자. 그걸로 땅 사자. 이런 어떤 그 개념이 되는 것이 비트코인 사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건 상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토지 생산력의 증대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산력 증대, 산업,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어떤 그 부의 파이를 크게 키우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쪽이 바로 중상업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상공업 중시를 하고요. 특히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는 얘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나중에 그래서 북학파라고도 해요. 여기 북학파 있잖아요. 북학파. 그 앞에 여러분들 왜 북벌이 있었잖아요. 이제 북벌이 시대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오랑캐 그들에게 치욕을 갚아야 돼라는 그 북벌이 시대 끝났고 이제 영종조 시대 들어오면서 이제 청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와우 엄청 발달돼 있거든. 오랑캐라고 정말 깔봤던 그들이 너무 잘 살고 있거든. 그들로부터 배우자라는 북학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자, 그 대표적인 인물들 앞에서 그 중농업화 같은 경우에는 반개 유형원, 성호 이이, 그 다음이 다산 정약용 이런 인물들이 있다면 중상업화의 대표적인 인물들은요 유수원이 대표적인 유수원의 우서 발음도 좀 비슷하죠 여러분들. 유수원의 우서, 유수원의 우서. 우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냥 이것도 굉장히 겸손하게 그냥 책인데 그냥 애둘러서 그냥 이렇게 쓴 책 아주 겸손한 그런 이름입니다. 우서라는 게 있는데 이 우서에서는 여러분들 이 산업공상 이거 없애자 이거 직업적 평등 아니 이게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조선시대는 이 농업 자급자족 시대였기 때문에 서열이 있다고 선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 물건 만드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천민 빼고 상민들 중에서 양민들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직업적인 평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서열을 깨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직업적 평등. 유수원의 우서에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대용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게 담헌. 홍대용의 이제 호는요, 담헌입니다. 담헌. 담헌 홍대용인데, 홍대용은 임하경륜. 네, 또 참, 그냥 숲에서 조용히 세상의 어떤 개혁에 대해서 그냥 쓴 책, 이런 의미입니다. 임하경륜. 그 다음에 의산문답. 의산이라고 하는 건 중국에 있는 산 이름이에요. 거기에서 두 사람이 어떤 세상이 어떤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문답,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 이런 임하경륜과 이제 의산문답,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뭘 주장했냐면, 문벌제도 폐지 주장합니다. 문벌제도. 그러니까 지금 이 중상업파들이 봤을 때 이 신분제도의 그 고정되어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 상업행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사회가 상업하는 사람들을 되게 천시 여긴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군자가 아니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되게 천시한다고요. 사, 농, 공, 상. 알을 딱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깨기 위한 그 방법이 뭘까? 이건 신문제를 깨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
직업적 평등을 이게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야 장사를 마음껏 할 수 있다. 그래야 양반들도 장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장사를 많이 해야 이게 이제 부유한 삶이 될 텐데 특히 굉장히 자본주의적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특히 이제 혼천의 별자리 같은 거 이제 보는 거. 그리고 지전설. 여러분들 여전히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이 우주가 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 중심은 또 어디야? 중국. 이게 성리학적인 마인드예요. 중국을 중심으로 이 세상은 돈다라고 보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니다라고 보는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성리학적인 관점이고 조선을 위한 성리학 관점 깨지고 있다니까 지금. 먹히질 않는 거야. 이러면서 지구도 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야, 지구가 돌면은 중심이 어디야? 지구가 돌면? 중심이 어디 있어요? 어디를 찍어도 다 중심이지. 자, 지구가 원입니다. 원이에요. 어느 나라가 제일 센터야? 그걸 어떻게 알아? 원인데. 그죠? 지구가 돌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의식들이 나오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 성리학적 세계관이 정말 깨지게 되는, 흔들리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무한우주론, 지전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그 학자들로 본다면 박지원과 박제가를 들을 수가 있어요. 박지원과 박제가 어떤 뭐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중국에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쇼킹을 받아요. 청나라 갔다 오고 나서 와우, 청나라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나? 박지원의 열하는 이제 그 베이징 위쪽입니다. 중국 황제의 여름 별궁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울 때 좀 위쪽으로 올라가 좀 시원하게 있는 그런 곳인데 이곳에 갔다 와요. 갔다 와서 쓴 일기야. 엄청 바뀐 거예요, 청나라가. 근데 청나라가 왜 이렇게 번성하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가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물자 수송이 워낙 풍부한 거예요. 물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어떤 자급자족의 농업사회의 조선사회에는 한계가 있구나. 이 사회를 깨려면 돌아야 된다. 이게 물류가 돌아야 된다. 이 물자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우린 딱 막혀 있다고요. 왜? 우리는 수레가 없다. 수레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선박. 이 선박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수레와 선박을 이용해서 당연히 이제 상인이라면 사회가 이제 많이 발달돼야 되겠죠. 수레와 선박을 이용해서 물자가 좀 돌도록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선견지명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조선 넘버 1, 넘버 2 수레, 우리 또 자동차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한 200년 전 이미 박지원은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제가의 북학이 여기서 이제 북학파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북쪽 청나라의 어떤 학문을 배우는 건데요. 똑같이 이제 수레와 선박이 중요하다라는 걸 주장하고 특히 박제가는요 더 하나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자본주의적 마인드인데 너무 전략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주전자가 있어. 주전자가 있는데 그 주전자의 구멍이 뚫릴 때까지 쓰면 그 주전자 만드는 사람은 뭐 먹고 사냐는 거예요. 적당히 전략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어느 정도 썼으면 좀 이제 주전자 바꿔줘야 주전자 만드는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너무 전략을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로 지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굉장히 지금 많은 변화를 지금 지향하고 있어요. 토지를 나눠줘야 되는 거야? 생산력을 올려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어떤 고민들이 지금